중국에서 헝다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면밀히 해주면 헝다그룹을 알지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헝다그룹에 대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뭐 부채 위기,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부채 위기가 왜 왔을까요? 제가 눈꽃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헝다그룹의 위기는 공교롭게도 저는 대한민국의 대우그룹 위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우그룹이 공격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침투해서 특히나 동유럽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선점했거든요. 그게 정말로 미국 놈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김우중이 그 동유럽? 이거 봐라. 이놈이 선점을 하고 있네? 시장을. 냉전 시대의 해빙기가 오자마자 가장 공격적으로 세계화를 외치면서 세계 전진기지를 구축한 게 대우그룹입니다. 미국의 눈에 가십니다.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이 IMF 왔을 때 강력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부채 위기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사실상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IMF에서 하지마. 절대 하지마. 도와주지 마.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채를 가지고서 사업을 합니다. 부채 없이 자기 자본만 갖고 하면 그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큰 기업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채도 있어야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뭐 몇십조짜리를 자기 돈 갖고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적절히 부채를 유발하면서 그걸로 투자를 해서 또 다시 수익 만들고 선순환인데요. 헝다그룹이 지금 딱 대우그룹 모양입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 왜 그러냐? 대우그룹은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치고 헝다그룹이 성장한 과정 보면 정말 대우그룹과 똑같은 게 헝다그룹은 쉬자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1958년생인데요.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뭐 이 시절에 태어난 중국인들 다 그렇겠죠. 근데 쉬자인 인물은 회사를 한번 옮기면서 집 장사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라 장사하는, 우리나라 빌라 장사하듯이 소규모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을 짓고 성장하는 이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데, 하게 된 계기도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월급을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기왕 내가 나가서 해버려야 되겠다. 근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의 허가만 받아서 사업권 따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팔면 끝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 없이 국영기업에서, 국영은행이죠. 국영은행, 공상은행에서 돈을 뭐예요? 대출받아서 그 돈 갖고 먼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먼저 짓고 판매하면 그 돈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왜요? 우리나라 아파트도 건설사업할 때 후분양 아니잖아요. 선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은행에서 PF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 끌어오고 중도금 대출받아 갚아나가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건축비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토지 국가 개발 사업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에서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너 이거 사업해. 여기 개발하려고 허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 허가 누가 해줍니까? 네, 서기들이 해줍니다. 어디? 북경, 충칭, 충칭은 여기에요. 충칭, 우한, 광저우, 상하이. 중국은 2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북경, 우한, 충칭, 광저우, 상하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한 이번에 우한 발사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충칭은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으로 유명했던 거고요. 이렇게 큰 2,5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입니다. 인구가. 광저우에서 사업했는데요. 광저우 서기가 그때 당시 누구냐면 후춘화라는 인물입니다. 쉬자인이 이 지역에서부터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광저우 프로축구팀도 쉬자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최강희 감독이 갔던가 누가 갔던가 하여튼 결국엔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하고 비슷한 사업. 대우그룹을 비난할 때, 대우그룹 평가할 때, 대우그룹이 성장한 이유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신탁회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시에 그 기업들의 대출은 관행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 해줘 하면 관행식으로. 중국도 마찬가지. 근데 이 쉬자인이 공교롭게도 성장했던 배경들을 보면
후추나라는 인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의 가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진핑의 가신들 중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얘를 지금 내치려고 합니다. 왜? 내년에 사면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칠상파라라고 해서 칠상파라 이 나이 제한 때문에 불문 이건 장점인이 만든 거거든요. 중국은 공산당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세 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단, 공천단, 태자당, 상하이방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국가 주석을 합니다.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다음 차례 지정하죠. 다음이 아니라 다다음 차례죠. 한 달이 건너서. 공청단이 했으면 그 다음 태자당, 태자당이 했으면 그 다음 상하이방. 근데 이 불문율에 과연 시진핑이 지금 내년에 3년임을 하려고 하는데 거실리는 최고의 인물이 후춘합니다. 그런데 후진타오도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고 장점인도 살아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권력 구도에서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헝다그룹을 건드는 이유가 후춘하라는 인물 때문에. 그리고 헝다그룹을 무너뜨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국유화 시키면 되거든요. 대우그룹이 해체됐다고 해서 대우그룹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대우의 김우중의 지배구조는 사라졌지만 대우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다 살아있습니다. 대우그룹의 전신 기업들은 다 살아있고 다른 기업에 피인수되거나 인수합병돼가지고 성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대우그룹의 모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헝다그룹을 부도파산으로 다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쉬자인을 몰아냅니다. 쉬자인과 후추나를 무너뜨리고 국유화시키면 됩니다. 왜? 100% 그 채권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영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상은행. 공상은행뿐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국영은행들이 헝다그룹의 채권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 헝다그룹의 임직원들을 다 실직자 만든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1차 이자 지급이 1000억인데 그거에 대해서 위기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구만 손해인데? 은행들만 손해인데 그 은행이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영은행에. 국영은행의 지시는 누가 받아요? 국가 주석한테 지시받아요. 그런데 국가 주석한테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위기를 굳이 왜 지금 논란을 일으킬까? 이것은 권력 장기 집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후진타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 초석 연임제도 3연임을 못하는 것을 삭제하고 법을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냐? 태자당과 공천단, 상하이방 파가 나눠 있잖아요. 상대적인 파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부정부패 비리척결이라는 여론몰이를 해서 압박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해놓고 헌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 시진핑의 권력 장기 집권하는 초석에 자꾸 균열이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겁니다. 뭐요? 니네 비리 파헤칠 거야. 가만 안 둬.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태자당의 시진핑이 상하이방 공청단에 관련된 부정부패와 비리를 건드리는 건데 이건 비리는 아닙니다만 헝다그룹을 건들면서 뭐예요? 네. 자신의 정적 가신을 세워놓고 권력 이양하는 과정에서 충돌이랄까요? 그리고 또 헝다그룹의 쉬자인이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쳐. 싫다면 쳐. 배째.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쉬자인이 죽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쉬자인이 형성한 헝다그룹의 실질적인 임직원 수가 300만 명. 하루아침에 다 실직자 된다고요? 우리나라 IMF 때도 봤지만 왜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로 실직하면서 그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함부로 이걸 놓을까요? 못 놓습니다. 쉬자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야 니네가 지금 국토개발하고 주택정책 니들이 만들었잖아. 시진핑. 니가 지금까지 주택 공급 많이 하라고 해서 난 그 사업을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지금 이래? 나 배째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뉴스의 언론, 국내 언론을 전부 다 한번 찾아봐요. 받아쓰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채권 뭐 채무이자 붕괴 금융위기 뭐 시스템 리먼브라더스 사태 웃기고 있는데 그게 왜 발생했는지 왜 이자 지급도 못하는 상황에 그룹이 이렇게 거대한 그룹이 내몰렸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 지금 다 받아쓰기야. 여러분 이 관련된 내용을 알면 중국의 금융 성다그룹의 위기는 사실상 위기가 아니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 미국에겐 전염될 일 없다. 왜? 중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면 미국까지 나타난다면 미국은 뭐예요? 결국 세계 중심의 미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계 중심의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는 너네들만의 위기야. 서방 국가나 전 세계 지금 미국 우방국에게는 전이될 수 없어. 왜? 미국의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은 여전히 달러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지역적인 위기라고 봐야 되죠. 소위 말하면 남유럽의 위기든 뭐든처럼 지역적인 위기만 나오는 것뿐이고 권력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지금 헝다그룹이 타겟이 된 것뿐이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과연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아시아의 4마리의 용들이 IMF 겪었던 것처럼 올 거냐. 일단 중국은 IMF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플라자 합의처럼 합의를 할 거냐. 이 가능성은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뭔가가 오긴 올 겁니다. 중국이. 근데 그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IMF를 겪어봤고 일본을 겪어봤고 유럽을 겪어봤고 중남미를 겪어봤듯이 미국에게는 결국 외자들, 외국자분들에게는 중국을 침투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헝다그룹 관련돼 가지고 너무 확산된 위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제가 옵션 판때기를 해석을 정말 잘하는데 시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게. 이 최고점 무조건 직전 고점 442는 넘어갑니다. 회귀값이 있습니다. 회귀값이 460에 있습니다. 반드시 회귀합니다. 언제요? 내년 안으로 무조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410에 잡아서 460까지 가나 400에 잡아서 460을 가나 390에 잡아서 460을 가나 380에 잡아서 460을 가나 370에 잡아서 460을 가나 잡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안 잡고서 가네 무조건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저점 잡을 때 트라이 해줬던 대응은 명확히 했는데 지금은 트라이를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표가 회귀값 반드시 아는데 무엇이 지금 갈등을 하냐. 전저점을 깨져서 390이나 여기 400포인트 깨져서 400 살짝 깨진 자리나 설마 370이나 380이나 뭐가 보여요? 자꾸 여기가 거실려. 한 번은 올 텐데 안 오나? 안 오면은 좀 지켜보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 요 전저점 깨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겁을 안 내는 이유는 깨지면 바로 올라올 거니까. 460을 향해서. 지금 10월부터 올 연말 12월 그리고 내년 3월달까지 하단은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370이 최하단입니다. 아니면 390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껏해야 빠져봐야 지금 410이니까 410에서 10, 20포인트 빠지는 거니까요. 지수로 말하면 한 5% 정도 빠지나요? 꼴랑 그거예요. 꼴랑 그거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변동성이 좀 더 나와서 불가피한 변동성 때문에 더 빠진다고 해도 380, 370이라고 틀어 막아놨다고. 그 이하는 열어놓질 않아요. 왜 그러냐? 판때기 때문에 그렇다. 옵션의 판때기? 그건 모른다 쳐요 여러분. 영업이익이 2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200조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190조가 달성한 게 2017년도, 2018년도입니다. 2년 연속 190조, 194조 정도였거든요. 올해 200조입니다. 내년에 220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 200조 달성을 유가증권 시장에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가 190조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업이익이 180조, 150조 이하로 뚝뚝 떨어진다고 하면 쫙 내려오겠죠.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 200조는 기정사실입니다. 내년은 220조가 넘어갈 것을 예상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은.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이 기준금리 내년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실적 좋다는 얘기예요. 실적 좋은데 그럼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지. 하락하겠습니까? 만일 내년에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안 하면 뭐예요? 위기겠지만 기준금리 올리는 거 어제 발표해줬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영업이익은 우상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떤 종목 섹터를 공략할 거냐? 진짜 투자 정법에 장기, 중장기 투자하려면 저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바뀌는 종목도 있고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니어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전, 고려아연 무조건 잡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제가 하는 투자 정법으로 가는 거고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사고 팔고 매매 차익으로 수익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의 힌트 계좌 돌파와 눌림 매매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헝다그룹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이 아니라 첫 번째 노이즈 1차적인 조정에 있을 뿐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연봉상 잠깐 보시면 올해 연시가 이하로 내려오는 시점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내년이든 반드시 그건 매수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연봉상 음량이 나오면 무조건 그 이듬해 상승 파동이다. 얘기했잖아요. 음량이 나오면 무조건 상승 파동이다. 우리나라가 지수가 2003년, 4년, 5년, 6년, 7년 5년 연속 양봉 나오는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면 한 번은 눌려가서 쉬어가 1, 2, 3년 들어갔죠. 내년에 올 연말까지는 괜찮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는 이 전저점이 깨질 자리가 올해 나오면 땡큐. 왜? 올해 음봉이면 무조건 내년에 양봉이야. 무조건 내년에 강한 양봉이에요. 근데 올해 음봉이 아니면 뭐예요? 내년에 한번 눌러주는 구간이 나오겠지. 그때 뭘 잡으면 돼요? 아래 꼬리 잡으면 돼요. 연시가 아래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이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는 2년 차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대폭락의 전조가 오는 시점이 아니라 계속 상승장 속에서 얼마나 누가 침착하게 조정 눌림을 잘 잡아줄 거냐. 또는 잘 잡았다고 쳐도 시장이 좀 더 흔들릴 때 누가 얼마나 침착하게 잘 끝까지 홀딩해서 최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기준점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여러분. 코스피 상장사 2010년도에 147조. 여기죠? 2017년도에 2016년도가 여기입니다. 147조, 194조, 197조. 그러니까 올라갔다 빠졌는데, 야, 197조야, 왜 빠져? 다시 빠졌던 거 절반 하프 회복. 2019년도에 137조, 2020년도에 143조. 근데 올해 200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더 올라온 구간은 올해 실적 200조라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 계속 증가할 것을 보는 관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내려오는 게 위기가 아니라 다 기회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시장 전략하고 브리핑 전부 다 했고요. 정확히 하단 얘기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390이나 만에 하나 더 오버돼도 370이 하단이고 안 그러면 무조건 460 회기값까지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 안에 핵심 종목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 저점에서 잡고 서서히 올라가냐 한 번 더 깨졌다가 올라가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인데 무조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점 잡기 10만원과 7만원 초반에서 해야 되는 거고 더 깨지면 추가 매수 강력히 해도 된다.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